안녕하세요. 네, D-15일 민법 계약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 2차 대리죠. 일단 뭐 출제 그 예상 테마랑 기출문제 한번 확인하고요. 이론 사례랑 단문 정리하면서 이론 정리하는 시간이죠. 자, 문제 1번 선의행 의무자의 동시행한 변경. 문제요. 갑과 을은 건물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매매 대금 절반은 을이 중도금으로 먼저 지급하였고요. 잔금은 갑이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함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런데 매수인 을은요, 중도금 지급기일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잔금 기일이 도과했고요. 매도인 갑도 잔금 기일이 지나도록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네. 갑이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 제공하면서 대금 지급하는 청구, 대금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을은 얼마를 지급해야 할까요? 이게 문제입니다. 논점의 정리 문제에서는요, 을이 미지급한 중도금과 잔금 지급해야죠. 네, 그건 분명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중도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얼마나 지급해야 하는지. 그래서 중도금 지급 채무가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와 동시행 한변 관계에 있는지가 문제되죠. 중도금 잔금 지급해야지. 근데 중도금 지급기일에 중도금 지급하지 않아서 잔금 기일 도과했고요. 거기에 대한 지연이자 발생하겠죠. 매도인 갑도 잔금 기일이 지나도록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그러니까 갑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그죠? 중도금 지급 채무. 이 양 채무는요, 동시행 관계가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그래서 동시행 한변권 존재효, 선의의 의무자의 동시행 한변권. 원칙은 부정하죠. 근데 예외적으로 불안의 한변권과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 예외가 있죠. 사안에서 을은 중도금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잔금 지급기일까지의 지연 손해금, 그죠? 잔금을 지급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논점 정리했고요. 동시행 한변권 존재효입니다. 동시행 한변권. 일단 동시행 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채무자는 이행지체 책임을 지지 않죠. 선의 의무자의 동시행 한변권. 원칙은 부정. 그러니까 동시행 한변권은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어야만 성립하기 때문에 선의 의무자는 동시행 한변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불안의 한변권이죠. 선의의 의무자라 하더라도요. 그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을 때 동시행 한변권 인정됩니다. 즉, 그 매매의 목적물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거나 상대방의 실용 불안이나 재산 상태가 악화된 경우 동시행 한변권 인정되죠. 그 다음 상대방의 채무도 변제기가 도래했다. 판례에 의하면요, 선의 의무의 이행지체 중에 상대방 채무도 변제기 도래했다. 그때 선의 의무자에게도 동시행 한변권 인정됩니다. 따라서 매수인이 이행하여야 할 중도금 지급을 하지 아니한 채 잔금 지급일이 경과한 경우, 그죠? 매수인의 중도금과 이에 대한 지급일 다음 날부터의 잔금 지급일까지의 지연 손해금과 잔금 지급 채무는요,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와 동시행 관계에 있죠. 따라서 사안은요, 을이 그죠? 중도금 지급 기일까지 기일 다음 날부터의 그러니까 중도금 지급 기일 다음 날부터 잔금 지급일까지의 그 지연 손해금과 그 잔금은요, 동시행 관계 있죠.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와 동시행 관계 있다. 어쨌든 문제는 을은 얼마를 지급해야 되느냐. 동시행 관계 있지만 중도금 지급 기일 다음 날부터 잔금 지급 기일까지 지연 손해금, 잔금 이거 지급해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동시행 관계 인정이 되고요. 그렇죠? 자, 임차인의 유익비 상환 청구권입니다. 1번 의의죠. 유익비에 대한 유익비란 뭐냐? 유익비 반환 청구권에 대한 의의고요. 요건
다음에 효과겠죠, 효과. 자, 다음, 자, 의의부터요. 유익비란, 유익비 뭐죠? 임차인이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투입한 비용이죠. 투입한 비용을 뜻합니다. 이러한 유익비는요, 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을 결국 임대인이 얻는다. 점에서 임차인은요, 임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요건이요.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비용을 지출했다. 두 번째요.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비용을 지출하죠. 임차인이 지출한 결과 독립성이 없고 임차 목적물의 구성 부분이 되어야 되죠. 셋째요. 임대차 종료 시 가액의 증가가 현존해야 됐죠. 세 가지 요건입니다.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비용을 지출해야 되고요. 임차인이 그 다음에 임차인이 지출한 결과 독립성이 없고 임차 목적물의 구성 부분이 돼야겠고, 세 번째, 임대차 종료 시에 가액의 증가가 현존해야 됩니다. 자, 그 효과요. 행사기간.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요, 목적물을 받은 때 그 날로부터 6개월 의 행사죠. 유치권이요. 그 목적물을 반환받은 때 그 날로부터 6개월. 유치권,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요,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요, 그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죠. 그래서 임차인은요, 임차물에 대한 유치권 취득하죠. 취득합니다. 다만, 자, 유익비의 상환에 관해서 법원이 임대인에게 그 상환 기간을 허여했다. 그 기간에는 당연히 유치권 인정되지 않겠죠. 법원이 임대인에게 상환 기간 허여했는데 굳이 임차인에게, 그죠? 유치권 인정되지 않겠죠. 그렇습니다. 아니 뭐 제가 오늘 아침에 잘 가는 카페를 갔는데 정말 카페에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무슨 프랜차이즈 뭐 타멘탐스이긴 한데, 와, 정말 직원 한 명이 이제 있는데, 카페라는 뭐 여담입니다만, 카페를 가는 이유가 단순히 커피를 마시러 가는 게 아니라 그 분위기를 보러 가는데 너무 안 사는 거예요. 분위기가 사람이 너무 휑하니까 외롭다, 쓸쓸하다. 그래서 그 분위기가 좀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카페 안에 사람이 없다는 그 카페, 그 초라함, 제가 갑자기 본받아 그런 생각이 나네요.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시험이 얼마 안 남았는데, 네, 그렇습니다. 쓸데없는 얘기였고요. 자, 담보 책임. 갑은요, 30년 동안 직장생활 결과 아파트 구입 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는데, 이에 거동이 불편한 노부인 2인, 자신의 배우자 1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밤톨 같은 성인 자녀 2인, 밤톨 같은 성인 자녀 2인을 눈에 넣으면 상해죄죠. 살인죄 죽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총 6인 가족이 거주할 수 있는 33평형 아파트를 평당 1천만 원 회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 얼마? 3억 3천만 원 완납하였습니다. 드디어 아파트 입주일에 이사했는데 공간이 좀 비좁아. 이에 조사해보니 자신에게 분양된 아파트는 방 2개, 화장실 1개가 구비된 23평, 무려 10평을 지금 10평이면 어마어마한 치수죠. 평수죠. 네.
그래서 갑은 을에게 물을 수 있는 담보 책임에 대해서 서술하라. 시나리오에서 자,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책임 등은 논하지 말고 사기착오에 의한 분양계약 취소 등도 언급하지 말아라. 네, 언급 안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논점 정리입니다. 그래서요, 지금 핵심은 그거죠. 갑을이 체결한 아파트 분양계약이 그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 해당하느냐, 그죠? 그러면 수량 지정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담보 책임 문제겠죠. 네. 담보 책임 의의와 성질입니다. 매도인 담보 책임이란 그 매매의 목적인 권리의 흠결 또는 그 권리 객체인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매 계약의 등가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누가 매도인이 지는 책임을 말하죠. 자, 매도인의 고의 과실을 묻지 않는 무과실 책임이고요. 아파트 분양 계약은요, 유상 계약이므로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 준용됩니다. 자, 세 번째요. 수량 지정 매매에서 있어서 담보 책임 요건이에요. 자, 수량 지정 매매에 해당해야겠죠. 그 다음 목적물 부족 또는 일부 멸실이 있어야겠죠. 자, 수량 지정 매매에 해당한다는 건 자, 판례에 의하면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는 것은 자, 당사자가 매매의 목적물인 그 특정물이 일정한 수량을 가지고 있다는 데 주안을 두고요. 그 대금도 수량을 기준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하고요. 사안에서요. 아파트 분양 계약은요. 뭐가 중요해요? 평수. 그죠? 무조건 평수입니다. 아파트는. 평수가 중요하고 대금도 평수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이거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 해당하죠. 그리고요. 목적물 부족 또는 일부 멸실이 있어야겠죠.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 있어서 목적물이 부족하거나, 그죠? 목적물의 일부가 계약 당시에 이미 멸실된 경우에 담보 책임 발생합니다. 사안에서 을이 인도한 아파트 23평은 약정한 33평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고 부족하죠? 자, 네 번째, 수량 지정 매매의 담보 책임 내용이요. 자, 1번. 자, 일단 매수인이 그 수량 부족이나 멸실을 알지 못한 때 한에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담보 책임 규정을 준용하는데, 자, 매수인은요, 선의인 경우입니다. 하나입니다. 매수인이 선의인 경우에 하나요. 대금 감액 청구할 수 있고요. 그 잔존한 부분이면 이를 매수하지 아니하였다. 계약 전부 해지할 수 있고요. 또 선의의 매수인에 한해서 대금 감액이나 계약 해지와 아울러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선의의 매수인에 한해서요. 자, 제척기간 매수인은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합니다. 자, 사안에서 분양계약은 수량 지정 매매에 해당하죠. 갑은 수량 부족에 대하여 선의이므로 을에게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갑은 수량 부족에 대한 선의이므로 을에게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네. 저 담보 책임, 수량 지정 매매 사례까지 봤고요. 계약 해지와 해지를 비교 약술하시오. 이런 문제 좋다. 이런 문제 왠지 나올 것 같아. 단문으로 계약 해지와 해지. 그죠? 자, 1번 비교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약의 해지죠? 계약의 해지. 해제. 그 다음에 계약의 해지에 대해서 쓰고요. 해지에 대해서 의를 쓰고, 그 다음에 차이점. 그래서 적용 범위, 효과, 기타. 그 다음에 사전 변경 원칙, 자동 실효 규정의 존부, 계약 소멸 유예 기간 이런 것들 목차 하면 되겠죠. 그 다음 계약 해제는요. 의입니다. 유효하게 일단 성립하고 있는 계약이죠. 그는 계약의 효력을 어떤 이유? 채무 불이행 등의 후발적 사유 발생을 원인으로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 그거예요. 처음부터 계약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되돌아가게 하는 일방적인 의사표시입니다. 그렇죠? 계약 해제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하고 있는 계약의 효력을요. 후발적 채무 불이행 등과 같은 후발적 사유를 원인으로 그죠?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가요. 다시 처음부터 소급표죠. 계약이 없었던 것처럼 없었던 것 같은 상태로 되돌아가게 하는 무슨 표시? 일방적 의사표시. 그렇죠? 계약의 해지는요. 계속적 계약을요. 계약의 효력을 소급표가 없죠? 장래에 향하여
소멸하게 하는 일방적 의사표시.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이렇게 쓰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차이점에서 적용 범위이죠. 해제는 주로 일시적 계약관계. 관계에서 그 다음에 해지는 뭐죠? 계속적 계약에서 문제되죠. 해지는요, 채무자가 채무 내용에 좋은 이행을 하기 시작한 후에만 문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해지는 일시적 계약관계, 해지는 계속적 계약관계입니다. 그런데 계속적 계약에 있어서도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 후 그 이행 시작 전에 있는 채무 불이행은요, 계약 해지 문제로 취급되죠. 계속적 계약에 있어서도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된 후에 이행 시작 전에는요, 그때 계약 이행이 시작 전에 있게 되는 채무 불이행은 계약 해지의 문제입니다. 해지가 아니라. 그 다음에 효과요. 자, 권리 행사의 효과. 자, 해제는요, 소급표 있죠. 다음에 해지는요, 장려요만 있습니다. 따라서 해제의 경우 계약 당사자에게 이때 뭐가 있겠죠? 원상회복 의무가 있죠. 근데 해지의 경우는요, 원상회복가 아니라 청산 의무가 있죠. 청산 의무.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타 사정 변경 원칙 적용 여부죠. 자, 이때는요, 사정 변경 원칙 적용 여부에 대해서 해제의 경우 학설은 긍정하지만 판례는 원칙적으로 부정합니다. 근데 해지의 경우는요, 원칙적 적용하는데 학설과 판례 입장이죠. 해제는 적용 안 되지만 해지는 적용되죠. 이게 다수결과 판례 입장이에요. 적용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자동 실효 규정의 존부요. 해제의 경우에는 자동 실효 규정이 존재하지 않지만 해지의 경우에는요, 자동 실효 규정이 있죠. 해지의 경우는 존재하지 않지만 해지의 경우에는 존재하죠. 해지. 오탈이 막 나오네요. 오늘 좀 손가락이 이상한 것 같습니다. 계약 소멸 유예 기간의 존부요. 자, 해제나 해지 그 행사로 인해서 계약 소멸하죠. 그런데 해지 통고 사유에 의한 해지의 경우에는요, 계약 소멸의 유예 기간이 존재합니다. 어쨌든 해지 모두 그 행사로 인해서 계약은 소멸합니다. 그런데 계약 소멸 유예 기간의 존부, 해지 통고 사유로 인한 해지의 경우는요, 계약 소멸 유예 기간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해지의 경우, 해지 통고 사유 때로 인한 해지의 경우, 그죠? 계약 소멸의 유예 기간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해지는 이런 게 존재하지 않아요. 해지의 경우에만, 해지 통고 사유로 인한 해지의 경우에만 계약 소멸 유예 기간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자, 계약 해제와 해지 아주 컴팩트하게 정리했습니다. 적용 범위, 효과. 그죠? 효과는 해제는 소급표가 있기 때문에 원상회복 의무고요. 그 해제는 장려용. 그죠? 장려용이 있기 때문에 원상회복 의무가 아니라 청산 의무를 진다는 거죠. 이런 것들 사전 변경 원칙 적용 여부, 자동 실효 규정의 존부, 계약 소멸 유예 기간의 존부. 네. 됐습니다. 자, 5번이요. 갑은 2016년 9월 1일 갑은 별장으로 사용하는 X 건물에 대하여 을 매수인이죠.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계약에 따라 을은 계약 체결 당일에 계약금을 지급하였고 2016년 9월 3일 30일 을은 잔금 지급과 동시에 갑은 을에게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2016년 9월 1일 계약 체결 당시 위 X 건물 소유가 갑의 소유가 아니라 제3자 병의 소유인 경우 위 매매 계약의 효력과 갑과 을 사이의 법률관계 논하라는 거죠. 그 다음 2번이요.
갑소의 X 건물의 계약 체결 전날 2016년 8월 31일이죠. 야산에서 발생한 원인 불명의 화재로 인해서 전부 멸실된 경우 위 매매 계약의 효력 및 갑과 을 사이 법률 관계. 이번에 이제 그 뭡니까? 원시적 불능, 그죠? 매매 계약의 효력, 그 다음에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이런 것이 문제 되는 거고요. 문제 1번 같은 경우는요. 문제 1번 일단 갑과 을의 매매 계약에 있어 매매 목적물 X 건물의 소유권이 갑이 아니라 제3자 병에게 속했죠. 이 경우에는요. 매매 계약 효력 및 갑을 사이의 법률 관계 논하라는 거죠. 즉 권리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 매매 계약의 효력. 이때 매도인의 담보 책임 문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담보 책임, 그다음에 성립 요건과 내용 등등. 담보 책임 내용에서 뭐 계약 해제권, 손해배상 청구권 문제 되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이 담보 책임과 그 채무 불이행 책임과의 경합 문제. 당연히 그죠? 인정하죠. 경합 자체를. 따라서 그 사안에서 매도인의 의무가 매도인의 규칙사로 인해서 이행불능이 된 경우 매수인은 채무불이행 일반의 규정 좇아서 계약 해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문제 1번에 대한 목차요. 문제의 소재. 사안에서 갑과 을의 매매 계약에 있어서 매매 목적물 X가 그죠? 소유권이 갑이 아니라 제3자 병에게 속한 경우. 그래서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이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거죠. 매매 계약의 효력 더 검토하고요. 담보 책임을 검토합니다.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 담보 책임. 문제를 적어야겠죠. 이때 요건부터 적습니다. 그래서 전부 타인 권리죠. 타인 권리 매매. 그죠? 그 다음에 이전 불능이죠. 이전 불능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담보 책임의 내용이에요. 자, 전부 타인 권리 매매에서 담보 책임 내용, 계약 해제권이죠. 이때 매수인 선악 불문하고 계약 해제할 수 있죠. 매수인 선악 불문입니다. 계약 해제 가능하죠. 손해배상 청구권이요. 매수인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그 다음 권리행사 기간이요. 그다음 선의 매도인의 해제권. 선의 매도인의 해제권이요. 자, 일단 선의 매도인은 매수인이 선의인 경우 손해배상하고 매수인이 악인 경우 손해배상 없이 계약 해지할 수 있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채무 불이행 책임과 경합 인정한다 그랬죠. 그래서 문제 해결이요. 자, 목차 잡았습니다. 문제 해결부터 할까요? 자, 사안에서 매매 목적물 X 건물이 현존하고 있으나 소유권 갑이 아니라 제3자 병에 속한 경우 이때 매도인 갑은요 병으로부터 소유권 취득해서 매수인 을에게 이전할 의무 있죠? 근데 의무 이행하지 못해 매수인 을은 매도인 갑에게 담보 책임 주장하겠죠? 즉 매수인 을은요 자신의 선악 불문하고 뭐 할 수 있습니다. 담보 책임 내용에서 계약 해제할 수 있고 해제할 수 있고요. 다만 손해배상은요 매수인이 선의인 경우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만약 매도인 갑의 의무가 채무 불이행 책임을 경합할 수 있다. 그래서 매도인 갑의 의무가 매도인의 규칙 사유로 인하여 이행 불능 된 경우라면 매수인 을은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채무 불이행을 해서 채무 불이행 책임을 주장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죠. 양 책임은 경합하기 때문에.
됐습니다. 목차 잡았고 결론 냈는데 이제 살 붙여야겠죠? 네, 살 붙여야 돼요. 이렇게만 쓰고 내면 글쎄요. 몇 점 줄까요? 네, 20점 만점에. 그래서 글쎄요. 이거 이렇게 한번 내보면 내보지 않는 이상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 사안의 갑은요. 자 있어 보이게 써야 돼. 그래서 갑과 을의 매매 계약에 있어서 매매 목적물인 X 건물이 소유권 매도인 갑의 아닌 제3자 병에 속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매매 계약 효력 및 갑을 사이의 법률 관계에 대해서 문제된다. 그래서 그 효력의 문제가 되겠죠. 사안에서 매매의 목적인 권리가 전부 타인에게 속한 경우, 자 이때 원시적, 객관적 불능은 아니죠. 불능은 아니므로 그죠? 그 계약 자체는 유효합니다. 따라서 그죠? 매도인 갑은요 제3자 병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하여 매수인 을에게 이전할 의무가 있다. 만약 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다면 매도인 갑은 매수인 을에게 담보 책임을 지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목차 3이요. 권리 전부가 타인에 속한 경우 담보 책임, 그 성립 요건 전부 타인 권리 매매가 되죠. 그래서 매매 목적물은 이거도요. 매매 목적물은 현존해야겠죠. 현존 하나. 그 목적물이 타인의 권리에 속하기 때문에 이전할 수 없는 경우가 된다. 그죠? 이행불능이요. 자, 권리 이전 불능은요. 그 사회 통념상 그 매수인에게 해제권을 행사시키거나 손해배상을 구하게 하는 것이 형평에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정도의 이행 장애가 있으면 족합니다. 반드시 객관적 불능의 하나는 엄격한 개념은 아니다. 따라서 다만 그죠? 매도인의 이전 불능이 오로지 매수인의 귀책 사유에 기인한 경우 매도인은 담보 책임을 지지 않겠죠? 내용입니다. 계약 해제권. 매수인 그 선악 불문하고 계약 해지할 수 있고요. 다음 손해배상 청구권입니다. 자, 때도 매수인이요. 계약 당시에 그 권리가 매수인이 그 계약 당시에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안 때 그때 손해배상 청구하지 못하죠. 즉 선의 매수인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선의 매수인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요. 자, 이 경우 손해배상은요 원칙적으로 타인의 권리 이전하는 것이 불능이기 때문에 자 손해배상 범위죠. 원칙적으로 타인의 권리를 것이 불능으로 된 때 목적물의 시가죠. 즉 이행 이익의 상당입니다. 권리행사 기간이요. 자 매수인의 해제권과 손해배상 청구권의 행사 기간에 관해 따로 규정이 없죠. 따로 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요 선의 매도인 해제권이요. 선의 매도인은요. 자 매수인이 선인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되지만 매수인이 악인 경우 손해배상 책임 없죠. 계약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채무리행 책임과의 경합 인정하죠.
왜 그러냐면 사안에서 그죠? 매도인의 의무가 매도인의 규칙 사유로 인하여 이행 불능이 된 경우, 그런 경우라면 매수인은요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채무 불이행의 일반 규정을 쫓아서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되죠. 네, 문제 해결은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문제 2번으로 가야죠. 죄송합니다. 문제 2번이요. 문제 2번. 자, 다시 이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죠. 그래서 문제의 소재입니다. 어떻게 써야죠? 자, 한에서 X 건물은 그죠? 계약 성립 전에 전부 멸실된 경우죠. 이 경우 매매 계약의 효력과 갑을 사이 법률 관계인데 문제가 됐는데, 자, 원시적 불능, 그 다음에 매매 계약의 효력이요. 그래서 3번, 당연히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법률행위의 목적이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이 요구되는데, 원시적, 객관적 불능의 경우 갑을 계약은 무효입니다. 그래서 일단 535조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요건을 갖춘 경우에 그죠? 매도인 갑과 매수인 을에 대하여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부담하겠죠. 그래서 535조의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성립 요건을 검토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첫째, 목적이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이어야죠. 둘째, 불능인 급부를 이행하여야 할 당사자 갑은요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합니다. 목적이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이어야 하고요. 불능인 급부를 이행하여야 할 당사자는요 불능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합니다. 그렇죠? 세 번째요. 상대방 을은요 뭐다? 선이 무과실이어야죠. 자, 문제 해결입니다. 문제 해결. 지금 이 사안에서 그죠? 535조의 성립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라면요 이때 어떻게 돼요? 갑은 상대방 을이 그 계약의 유효를 신뢰익 배상이죠. 유효를 믿었으므로 인하여 받은 손해, 즉 신뢰이죠. 배상해야겠죠. 다만 이는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행이익을 넘지 못하죠. 이거는 뭘 초과하지 못한다? 이행이익을 넘지 못한다. 그래서 이행이익을 넘지 못합니다. 계약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 계약의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을 넘지 못합니다. 그 계약 체결상의 과실 성립 요건이요. 목적이 원시적, 객관적 불능이어야 되고요. 그 불능인 급부로 이행하여야 할 당사자는요. 여기선 갑이죠.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상대방 을은요 선이 무과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갑은 상대방 을에게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 그 신뢰이익이죠. 신뢰이익을 배상해야 되고, 그것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 즉 이행이익을 넘지 못합니다. 네, 5번까지요. 자, 한 문제 더 보겠습니다. 6번. 갑은 A로부터 주택을 임차하여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고 있는데,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되었다가 이의 절차에 따라 말소된 주민등록이 회복되었다. 이 경우 갑은 주민등록의 말소나 회복에도 불구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주장할 수 있는지를 여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 제기요. 지금 이때 갑의 주민등록이 이제 말소가 됐잖아요. 주민등록법에 주민등록이 말소됐어. 이 경우 갑의 주민등록 말소의 회복에도 불구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주장할 수 있는가? 그러면은 갑의 주민등록의 말소로 인해서 기존의 대항력이죠. 임차인 대항력,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소멸하는지 없죠. 되겠죠? 그래서 대항력 존속의 요건을 검토하고 문제 해결이죠. 일단 요건 검토하면 첫째, 대항 요건은요, 그 대항력 취득 시에 구비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그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존속하고 있어야 됩니다. 대항 요건은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돼요. 그 대항력 취득 시에만 구비하면 족하다가 아니라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돼요. 둘째, 주민등록이 대항력의 존속 요건이라고 보는 이상 주택 임차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직권 조치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대항력은 상실된다고 할 것이지만, 그죠? 이러한 그 구주민등록법상 그 직권 말소 제도는요,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를 상시로 명확하게 파악해서 주민들의 생활에 그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에 적정한 처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요, 거래 안전을 위해서 임대차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로서 취지가 다릅니다. 그래서 직권 말소 후 동법 소종의 이의 절차에 따라서 그 말소된 주민등록이 회복되거나 그 재등록이 이루어짐으로써 주택 임차인에게 주민등록을 유지할 의사가 있었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난 경우에는요, 소급해서 대항력은 유지됩니다. 그래서 사안이 그겁니다. 갑의 대항력은 유지됩니다. 말소에도 불구하고 갑의 대항력은 그대로 주장할 수 있어요. 일단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주민등록을 대항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유가 일단 뭐죠? 거래의 안전.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유 취지는요, 거래의 안전이죠. 그래서 거래 안전을 위해서 임대차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기 위한 것으로서 인식할 수 있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직권 말소 후에도 동법 소정의 이 절차에 따라서 그 말소된 주민등록이 회복되거나 재등록된 경우 주택 임차인에게 주민등록을 유지할 의사가 있었다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난 경우, 그때는 소급하여 대항력이 인정됩니다. 그래서 갑의 대항력은 유지되겠죠? 네. 그 취지가 거래의 안전을 위해서 임대차의 존재를 제3자에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직권 말소 후 동법 소정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이의 절차에 따라서 말소된 주민등록이 회복되거나 재등록이 이루어짐으로써 주택 임차인에게 주민등록을 유지할 의사가 있었다는 것이 명백했다. 그러면 대항력이 소급해서 인정됩니다.
요거 정리해야 된다는 거죠. 네, 요거 잘 정리하세요. 그 다음 권리금, 네, 의의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 규정이에요. 상가건물 임대보호법상 권리금이요. 권리금 권리금 의의는요. 일단 임대차가 그죠? 목적물인 그 상가 건물에서요. 기존의 임차인이 영업시설, 비품, 뭐 그런 영업상의 노하우, 그 다음에 거래처, 신용, 그 상가 건물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 등의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 것들 내가 너한테 주니까 신임 임차인이 대신 권리금을 나한테 기존 임차인한테 주는 겁니다. 그래서 명문에 이제 규정이 되는 게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에서요.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 가내죠. 영업시설, 비품, 그 다음에 거래처, 그 다음에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그 다음에 상가 건물, 로케이션이죠. 위치에 따른 이점.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명동에 있냐, 산골짜기에 있냐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물론 명동 지금 망했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렇죠. 예, 빨리 경제가 살아나야 될 텐데.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입니다. 빨리 코로나 끝나야지. 이 권리금 받지. 권리금 지금 못 받죠? 예, 사실상 임차인의 권리금 못 받는 게 현실입니다. 지금 힘들어요. 영업상의 노하우 이런 거 이제 의미가 없어요. 일단 털고 나가야 되는 거죠. 권리금 받을 수가 없습니다. 2번 임차인의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 규정입니다. 그래서 권리금 수수 외 방해 금지. 누구로부터 방해 금지를 받냐? 임대인으로부터예요. 그래서 임대인은요. 자,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그 임대차 종료 시까지 권리금. 계약에 따라서 임차인이 추순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을 것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할 수 없죠.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을 연체하는 등으로 인해서 계약, 갱신, 요구, 거절 사유가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죠. 3기의 차임액 연체해서 임차인이 뻔뻔하게 그죠? 권리금 뭐 이런 것들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계약 갱신 거절서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권리금 지급받는 건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할 수 없죠. 임대인은요. 근데 임차인 너 야 3기 차임에 연체했잖아. 정신 차려. 그럼 이제 방해할 수 있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해 금지 위반의 효과입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임차인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겠죠. 임대인의 방해금지 의무를 위반해서요. 임차인은요. 임대인에게 그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그죠? 이 경우 손해배상액은요. 자, 신규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그죠?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그게 범위가 그래요.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 2억인데 임대차 종료 당시에 권리금이 2억 5천이야. 그러면은 그중 낮은 금액 2억을 넘지 못하는 거예요. 2억.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 기간이요. 행사 기간. 위 손해배상 청구권은요.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3년 죄송합니다.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죠. 네. 행사 기간까지. 네. 위손해배상 청구권은요.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3년 이내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소멸시효가 완성이 된다. 그래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 규정입니다. 그다음에 효과까지. 그 다음에 권리금. 네. 요즘에 이런 문제 나오면 조금 현실성이 좀 떨어진 문제긴 해요. 지금 권리금 논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자영업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은 1세트 여기까지 보고요. 남은 2, 3세트도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